네, 여러분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댓글, 밴드, 인스타, 학습지만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특히 직장인분들, 육아맘,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합격하신 분들이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짜내서 공부해서 합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안 되신 분들이 있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 안 된 것뿐이지 여러분이 합격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힘내서 새롭게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합격하시면 합격의 기쁨이 2배, 3배 그 이상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36회 시험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총 40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문 문제하고 판례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조문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가 6문제, 판례 문제가 3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미리 캐치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보실까요? 올해 시험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통 사례 문제하고 박스형 문제가 10개에서 14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 무려 20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 5문제를 제외하고는 15개가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평상시보다 박스 사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 거예요. 특히 사례 문제는 갑, 울병,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박스 문제가 보기가 3개 나오죠. 이 중에 1개라도 모르면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 1개의 지문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출제 경향이 37회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될 거니까 공부를 이번에 새로 하시게 되는 분들은 합격서를 통해서 사례 문제, 박스 문제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파트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 총칙은 정말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법률행위 파트에서부터 조건기한까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서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은 14문제인데 대부분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물권법 파트는 제가 특히 강조드렸던 것들이 다 나왔죠.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취득 시에 관한 사례, 공동소유 형태, 그 다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특징적인 사례들, 판례들 정리해 준 거 다 그대로 출제가 돼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계약법이 10문제인데요. 계약법이 이제 사례 문제가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난도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임대차 부분부터 이제 시간이 서서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계약법 총론 파트는 판례 결론 물어보는 문제니까 쉬웠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도 그림 그려서 잘 푸셨죠. 근데 임대차 문제부터 이제 사례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시간이 좀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은 6문제인데 상권 문제가 무려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었죠. 아마 특별법은 시간이 충분했던 사람들은 답을 구하셨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아마 거의 찍고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앞부분은 좀 쉽고 뒷부분을 갈수록 시간이 부족했고 막판에는 어려웠다. 이게 36개 시험의 최종 분석입니다. 그러면 37회 때도 어떠하냐? 올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4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실까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죠? 2번 갑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건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합격서 16페이지에 썼던 내용인데 기억나세요? 자, 합격서 내용이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오른쪽 아래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4번 내용이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합격서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도 시험에 100점 맞습니다. 3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비일세 반해서 무효죠.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돼 불가하다. 이때는 그냥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맞죠? 5번은 이제 동기의 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42번 문제 볼까요? 통정호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포인트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게 포인트죠. 기억해 보시면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주었고 을은 갑에게 채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채권에다가 병이 가압류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병은 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니은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그리고 을이 파산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죠. 그럼 이 파산 관제인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디귿번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요.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여기는 포인트가 지위 이전,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계약 인수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근데 그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병이라는 사람이 인수했어요. 그럼 계약을 인수했다는 건 을 빠지고 을 자리에 그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그냥 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다 승계를 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죠. 제3자의 뜻 기억나시나요? 당사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인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포괄 승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합격서 24페이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림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해 줬던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3번 문제 갑시다. 여기는 무건대리 문제죠.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본인을 찾아야 되죠. 본인, 갑, 을은 무건대리인, 병이 상대방입니다. 먼저 무건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과 확정하려고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줬죠. 본인에게 준 권리 두 가지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최고권, 철회권, 135조 책임주장권입니다.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이 무건대리 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일부가 포인트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다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자, 합격서 37페이지 4번 내용인데요. 읽어볼까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제가 합격서 만들 때 기출지문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죠. 그래서 합격서를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적응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가볼까요? 여기는 무건대리를 있다는 걸 알고 매매 대금을 수령한 겁니다. 이건 묵시적 추인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단독 상속하고 난 다음에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식의 반함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열심히 훈련했던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추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죠? 무, 발, 거 이렇게 공부했죠. 따라서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발신주를 취하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5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추인을 써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일단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죠. 다만 추인으로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병은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처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았고요. 44번 가볼까요?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복대리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여백에다가 복대리인 땡땡 하시고 복대리인의 뜻 써보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대리인은 뜻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1번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고요.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3번 갑시다. 이미 대리인이 승부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다만 선임 놓고 난 다음에 원칙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죠?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죠. 4번 갑시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도 틀렸고, 자 5번 내용은 제가 합격서 3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시켜 드렸는데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위명예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다만 3번 잘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경감되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문제 가볼까요? 의인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의인사표시를 받을 때 능력이 모자란 제한능력자인 겁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의인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죠. 2번 비진이 표시해서 진의라는 건 일단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인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요. 3번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라 그랬죠. 합격서 28페이지 요 내용인데요. 자 그림 좀 보세요. 갑이 착오 이렇게 없고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다만 이 착오가 갑의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표의자 갑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갑은 일단 취소할 수는 있어요. 밑에 상대방이 경미한 과실이 있는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한 갑의 행위가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 3번은 끝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당연히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갖추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공무원이 사직을 일치했으니까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인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6번 내용인데요. 착오로 인한 의인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에 관한 조문은 109조죠. 109조 조문은 내, 중, 착, 중, 무, 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 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다만 1번 착오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합격서 28페이지 내용인데요. 착오에 관한 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착오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근데 볼까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건 중요본에 관한 착오 아니죠? 3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상대방이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 너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주장 입증하는 겁니다. 4번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5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매수인에게 뭐가 좋죠? 몰취당했던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게 실익이었습니다.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죠. 당사자의 공바, 경설 또는 무경험, 의혹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궁박은 경제적 궁박도 궁박,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2번 무경험이 포인트인데요. 합격서 19페이지 제가 표로 정리해줬던 거 보이시죠 이거? 자, 무경험은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2번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찾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 3번 갑시다.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 상식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4번 중요한 판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을 적용될 수 있죠. 다음 5번 갑시다.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이루어졌다. 그럼 궁박에서 잘라야 됩니다.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거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자, 48번 갑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조건과 기한을 통틀어서 부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수에서 붙인 약관, 이걸 줄여서 부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1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그 다음 2번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3번 조심하셔야 되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끊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게 틀린 거죠. 합격서 50페이지 출제 포인트 제가 7번에 뭘 정리해 줬냐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하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설명해 줬었죠. 이게 바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채무자 너는 기한이익을 잃는다라고 당사자가 얼마든지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고르셔야 되겠고요. 4번 판례도 중요합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당연히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죠. 5번 조건부 권리 4가지 할 수 있죠. 처, 상, 보, 담 할 수 있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심하실 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49번인데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히 무효 파트는 무효의 특징,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 유동적 무효,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1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죠. 2번 중요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반드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후에 해야만 추인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자, 3번 갑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좀 설명을 좀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게 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상의 채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흡행위가 있더라도 법률 효과에 침해되는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4번 갑시다. 이건 합격서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합격서 34페이지 왼쪽 상단에 가시면 무관한제 처분행위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대리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갑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을이 대리인인 것처럼 팔아버렸다.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 을이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팔았다. 이게 바로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입니다. 그럼 이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해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 쪽에서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질문 가봅시다.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를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죠. 그 다음 5번 지정에서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투기 우려가 없죠. 따라서 이 거래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겠네요. 30필의 때 이 유동적 부여에 관한 판례 사안이 30필의 때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50번 갈까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은 법정 추인 사유인데 법정 추인 사유가 전, 이, 경, 담, 양, 강이죠. 이 중에 이양입니다.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기억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니까 이건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니은번 제한능력자 현존이익 한도인 건 잘 아시죠? 근데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악의 제한능력자도 당연히 현존이익 한도인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에 갑시다. 상대방이 지금 알고 이용했다고 되어 있죠. 원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취소가 안 되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자, 이거 합격서 27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제 기억에 오른쪽 5번 내용인데요. 자, 중과실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여기 가시면 아마 여러분 그 세자로 이용 동그라미가 써놓은 거 하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쓰라고 해서 쓴 거 있죠. 제가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거 쓴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판에 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소와 관련해서 올해 착오 부분이 유독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으니까 30필일 때는 뭐에 관한 내용이 날까요? 비진이 표시하고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이 37일 때 나겠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오면 뭐가 시험에 날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정리시켜 드리겠지만 미리 잘 캐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문제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물권법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등기청구권 문제인데요.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하고 디귿번 보실까요? 이 내용은 저희가 합격서 58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해줬던 내용이죠.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위조, 설정, 해제. 자,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기억 보시면 매매 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봤던 위조, 설정, 해제가 아니죠. 그러면 채권의 청구권이 되는 거고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역시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인데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에 가름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근거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대신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두 청구권은 다 근거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게 맞죠. 따라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보실까요?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하고 5번은 관습법상의 물권에 관한 내용인데 관습법상의 물권 아닌 거 4가지 정리한 거 기억나세요? 온, 사, 근, 미죠. 온, 온천권, 그 다음 사, 사도통행권, 근, 근린공원 이용권, 미,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유치물과 결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는 유치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유치권 파트에서 제가 합격서 100페이지에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정리시켜줬는데 그 중에 3번이죠. 가장 핵심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채권과 목적물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해버리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죠. 근데 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땡 틀렸네요. 정답 2번 고르셔야 되겠고요. 3번 갑시다. 저당권은 당사자의 약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로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가 원칙이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임대차에 나옵니다. 임대차. 특히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죠. 이때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경매 넘겨서 경락이 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임대인이 못 받은 차임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저당권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권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용수익권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 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죠.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을 모두 골라봐라. 이건 너무 쉬웠던 문제죠. 저당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합격서 104페이지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내용인데 의리갑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주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이때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는 거죠. 바로 오른쪽에 보실까요? 점유 X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지사권은 당연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기억 하나 고르셔야 되겠어요. 54번 갑시다. 민법상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합의는 동업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합의입니다. 1번 합유자의 권리, 이게 합의 지분입니다. 그럼 내가 2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2분의 1만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부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유자의 권리, 합의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2번 합의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종료한다. 맞죠? 동업관계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합유의 법률관계가 같이 끝나는 겁니다. 3번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합의를 쪼개서 나눠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4번 합의자는 지분 처분인데요. 내가 나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다른 합의자는 그 지분을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분 처분은 반드시 다른 합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드렸던 거죠. 합격서 86페이지 있는 내용. 공유할 때도 합의할 때도 항상 제가 안 빠뜨리고 꼭 정리해줬던 내용인데요. 공유 지분의 포기 그리고 합유 지분의 포기는 각각 등기를 해야만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정답 5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문제 갑시다. 올해 취득쇼 사례 문제로 난다 그랬는데 동영 때 다뤄졌던 사례고 완전 똑같은 사례 났죠. 그리고 유독 공인중개사 시험에 취득쇼와 관련한 것 중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날 차례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이 문제가 났어요. 문제 보자마자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일단 읽어봅시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갑을은 시효 완성자죠.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먼저 1번 해볼까요? 갑이 X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이건 을의 취득시효를 방해할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했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효 완성자는 근거를 잘 맞춰야 되죠.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효 완성년은 등기가 되지 않아서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담장 제거, 비닐하수 제거 청구할 수 있죠. 2번과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청구도 할 수 없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 부당급반환 청구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토지 인도 청구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에 갑시다. X토지가 수용되어 갑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이때 을은 갑에게 보상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대상 청구권 문제죠.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면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등기 청구를 하고 나중에 토지가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죠. 그러면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취득시효를 주장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합격서 78페이지 제가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줬던 내용이죠. 자, 정답 4번으로 정확하게 잘 고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내용인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토지를 팔면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지죠. 따라서 이때 을은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56번 공유 문제인데요. 먼저 지분을 보시면 갑의 지분이 7분의 4죠.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실까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할 수 있죠. 맞고요. 그 다음 2번 질문에 가시면 여기는 X 토지를 처분하는 거니까 공유물 처분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제3자에게 지분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는 거니까 이건 지분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할 땐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죠. 4번 을이 단독으로 X토지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84페이지 제가 소나무 사건이라고 하면서 설명해 줬던 내용 기억나세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쓴 겁니다. 이때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나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 청구 및 부당이익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질문 끝에 갑시다.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때 갑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각각 귀속하게 되는 겁니다. 57번 가볼까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결국 등기해야 되는 걸 찾는 거죠. 1번에 보시면 상소, 2번 재결 수용, 공용징수 말하는 겁니다. 4번 건물의 신축이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5번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이건 등기 없이도 각각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합격서 56페이지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판결이라고 그랬죠. 이때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 즉 등기가 필요가 없는 판결은 오로지 형상 판결에 한한다. 그리고 그 예로 공유물 분할 판결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괄호 보실까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각각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58번 문제 갑시다. 전세권 내용인데요. 일단 소유자를 찾아야 되죠. 을 소유 X 건물 그랬으니까 을이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인 경우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뭐에 따라 써야 돼요? 용도에 따라 써야 되죠. 즉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합격서 96페이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따라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용도에 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이다. 그럼 주거용처럼 써야 되지 영업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1번 전세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X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을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단 지상권을 먼저 설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갑에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건물을 쓰고 있는 전세권자 갑이 있으니까 갑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네요. 3번 갑시다. 여기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주된 권리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입니다. 그럼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기면 종대행 권리인 전세권이 함께 따라가는 건데요. 근데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여전히 전세권자가 그대로 전세권을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뚝 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가볼까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죠. 이건 마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와 똑같아요. 따라서 병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을의 전세금 반환 채무가 그대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 부담한다. 맞네요. 5번 갑시다. 여기는 전세권이 끝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죠. 그 다음 전세권자의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이렇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이거 동시행관계인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1번에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지상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먼저 갱신 청구할 수 있죠. 이건 그냥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갱신을 거절할 때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2번 볼까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끊고, 이게 담보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근데 갑이 그 나대지 외에 건물 같은 걸 신축을 하게 되면 저당권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과 함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까지 아울러 설정받아줄 수 있어요.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받은 지상권이라고 해서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밑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당연히 종된 권리인 저당권을 소멸하고 그 저당권의 확실한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던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맞네요. 요거 합격서 93페이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나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담보지상권도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여 함께 소멸한다. 이거 맞죠? 다음 3번 가겠습니다. 타인 소유 기존 연화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사용의 포인트죠. 원래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죠. 근데 이미 기존의 건물이 있고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는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 30년이다. 이거 틀렸네요. 4번 갈까요? 건물이 멸실을 했어요. 그럼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해야 되죠. 지상물이 멸실을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이상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에 갈까요? 여기는 이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했어요. 근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멸 청구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60번 갑시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지료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번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기해 경매가 된 경우 그러면 경락인이 요역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그 경락인이 타인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역권과 함께 취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경매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해야 되죠.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어느 한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다 각각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4번에 갈까요? 방해할 염려가 있다 그랬으니까 방해 예방 청구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갑시다. 여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비용은 수익비로 내야 됩니다. 합격서 95페이지 5번 출제 포인트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말 잘 볼까요?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수익에 비례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익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근데 질문 가볼까요?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5번이 정답입니다. 61번 갑시다. 올해 특수지상권 파트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이납권이 날 차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어요. 작년에 북유기지 끝났으니까 올해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지문에 나왔어요.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무허가 건물 이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되죠. 그 다음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은 철거가 예상이 되어 있는 임시로 지어진 건축물 말하는 겁니다.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안 되겠죠. 3번 갑시다. 여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매매기타 사이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때 인정난이 제도입니다. 건물 철거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 풀 때 이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 임의규정. 근데 그냥 법정지상권, 대표적으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건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 3번을 문제에 주어진 상황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긴 한데 문제를 풀 때 3번이 법정지상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법정지상권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사람은 3번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으로 골랐을 것 같아요. 이건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좀 잘 받아들여져서 한 문제가 모자라서 합격되지 않는 분들이 꼭 합격으로 이어지는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갑시다.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108페이지에 가시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내용은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이납권이든 이 내용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병에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토지 소유자에게 계속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제187조가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이 법정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 소유가 바뀌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정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 등기 없이도 신토지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똑같아요. 질문 가볼까요? 이제 등기 없이도 그 토지를 양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시다. 여기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양수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죠.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2번 갑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이건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어디까지 담보가 되느냐 이겁니다. 총 5가지가 담보되죠.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되죠. 3번 제3취득자 말하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맞고요. 4번 너무너무 강조드렸던 거죠. 합격서 105페이지.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죠. 이때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건 뭐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물과 종물이 이미 붙었든 저당권 설정 후에 나중에 부합물과 종물이 저당 부동산에 붙었든 다 저당권 설정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뭘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각각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죠. 5번은 물상보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빌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물상보증인.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63번. 이거 보자마자 답 금방 올렸죠. 저당 부동산이 멸실되었다, 훼손되었다, 공용징수로 소멸했다. 그리고 가치적 변형물, 대표적으로 화재보험금이 나왔다. 또는 수용보상금이 지급됐어요. 그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이런 저당권의 성질을 물상내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답 몇 번이죠? 2번.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잘 골라냈을 겁니다. 합격서 99페이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상대는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보시면 물상대가 되는 경우 3가지 있다 그랬죠? 멸실, 훼손, 공용지수. 또 시험 출제되면 안 되는 거가 나겠죠. 안 되는 거 2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그 다음 2번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다. 그래서 이때는 물상대가 안 된다. 이 내용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4번 가겠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포인트가 유치권 소멸에 따른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어디가 포인트라고요? 유치권 소멸에 따른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점유가 침탈됐을 때 이때는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유치물의 침탈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대상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때 유치권의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즉 본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1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1년 내 행사를 해야 되죠. 여기는 유치권 침해,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1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최신 판례 내용인데 제가 동영 모의고사 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 문제를 만들어 드렸죠. 동영 3회 22번 5번 질문인데 그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X가 이제 유치 목적물이고요.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럼 이때 점유 침탈자에 대한 그 다음 볼까요?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최근 판례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늘 백선 동영 때 늘 시험에 다뤄드리죠. 그래서 끝까지 강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유치 방법으로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은 당연히 유치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따라서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에 갑시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건 형사권이죠. 따라서 매수 청구를 하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그 지상물에 관한 매매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죠. 이거 복권 매사로 처리하는 겁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없는 거 4가지 있다 그랬죠. 복권 매사,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매매 대금 채권, 사람의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갑시다.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그럼 채권 한 개인데 지금 유치물은 3개인 겁니다. 그럼 3개의 물건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고 있으니까 각 물건이 그 채권 전부를 다 각각 담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유치권자가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채권 한 개인데 유치 목적물 3개라고 칩시다. 근데 첫 번째 물건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때 전부에 대해서 소멸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일부분 위반 사실이 있는 그 일부분에만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합격서 102페이지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어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한 경우나 선관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근데 이게 복수의 유치물이면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이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이고요.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 수용되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일단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수용돼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 다음 채무자 갑에게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니까 갑에게 규책 사유가 없네요. 이건 위험부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위험부담. 다만 수용이니까 이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채무자죠. 다만 기억 반영합시다. 합격서 125페이지 설명 내용인데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부담이 되는데 채권자 을이 위험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험부담자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번에 갈까요?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유형인데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공인화 과실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니까 채무자 갑에게 공인화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은 문제가 돼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D급번에 갑시다. 갑이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일단 토지가 수용되고 갑에게 수용보상금 받을 권리가 나오는 거 맞죠? 이때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 행사에서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갑, 네가 받은 수용보상을 나한테 넘겨라고 청구하는 건데도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다 지급했다고 해서 애초에 수령권자가 자신이다. 보상금 청구권이 자신에게 휴지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일단 수용보상은 갑에게 지급이 되고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대상 청구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합격서 125페이지 내용 볼까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은 볼까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애초에 자기가 수령권자다, 보상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확인 구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 하나 골라야 되겠습니다. 66번 가볼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게 청약의 유인이죠. 그럼 청약을 유인하고 유인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즉시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최종적으로 청약에 유인을 한 사람이 다시 승낙을 해줘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2번은 교차 청약인데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이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갑시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 이거 합격서 119페이지 내용이죠.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되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서로 보죠. 따라서 이때는 청약은 실효된다. 실효된다는 게 거절이 돼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말인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갑시다.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명예퇴직에 합의를 했어요. 명예퇴직에 합의를 했으니까 이거 처리하는 게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5번 가볼까요? 매매 일방 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7번 갑시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걸 찾는 거죠. 기여가 보시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게 언제나 선이행이죠. 따라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하고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거. 이거 가등기 담보권 아니고요. 양도 담보라는 겁니다. 돈 빌려주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면 가등기 담보. 그 다음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양도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 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가등기 담보권 말소, 양도 담보권의 경우 이전 등기 말소. 이거 동시에 관계 아닙니다. 니은번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가임대차 말하는 겁니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받는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죠. 방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의무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채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니까 주고받고의 관계, 결론성이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시관계 안 됩니다. 디귿번, 이거 시험 문제 난다 그랬죠. 기출이 된 적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합격서 124페이지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대부분 학교에서 그림을 다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그림 가지고 차근차근 이해하니까 이 내용 보자마자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바로 동시관계 아니야. 금방 답으로 골랐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내용은 뭐냐면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병이 경락을 받고 경락되고 만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매가 무효였던 겁니다. 그럼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경매가 없었던 원 상대로 되돌려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은 자신이 받은 9천만 원 이거 병한테 돌려줘야 되죠. 병이라는 사람 갑에게 소유권 줘야 되고 을은 배당금 1,000만 원을 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동시관계 맞죠? 주고받고 관계. 근데 2번하고 3번은 동시관계 아닙니다. 2번은 병이 갑에게 소유권 되돌려주는 거고 3번은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배당금 반환하는 거니까 둘은 동시관계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관계 아닌 거 찾는 거니까 다 골라야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68번 갑시다.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인데요. 그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깨는 겁니다. 계약 자유원칙상 합의 해제 당연히 인정되죠. 먼저 1번에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당연히 원 소유자,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오로지 법정 해제의 경우에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정리시켜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3번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 보호해줘야 되죠. 이 내용 똑같이 합의 해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번은 이제 최근 판례 내용인데요.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유효하겠느냐. 아까 계약 자유원칙상 합의 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따라서 합의 해제한 거 다시 무효로 만들고 원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당연히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유효합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다음 5번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69번 매매 예약에 관한 문제인데 갑하고 을이 예약을 체결했고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업번의 경우에 예약관계권 행사기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그다음 기간 정한 바가 없다면 10년의 제적기간에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예약관계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기간 내에 예약관계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약관계권의 행사기간의 지남과 동시에 예약관계권을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설사 목적물을 인도받아 조매하고 있더라도 예약관계권은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합격서 133페이지 8번 내용인데요. 예약관계권 행사기간 도가 전에 예약관계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도가가 지났다는 겁니다. 도간 때는 예약관계권을 소멸한다. 합격서에 있던 내용 그대로 시험 문제는 아니까 너무너무 편하시죠. 디귿번 내용 가볼까요? 예약관계권의 경우에 행사기간 도가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예약관계권은 보통 기간 정한 바가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근데 이때 10년의 숫자는 쉬운데 기산점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약관계권 도가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 하나 골라야 되겠죠. 70번 문제 갑시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보 책임 나오면 항상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쭉쭉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합격서 137페이지에서 엄청 연습 많이 했던 거고 제가 시험장 가시면 빨리 그려놓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먼저 1번에 갑시다. 경매의 경우에는 생각나는 거죠.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만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다음 2번에 갑시다. 종류물 매매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특정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이 적용돼야 되죠. 다음 3번에 갑시다. 목적물의 하자니까 이건 물건의 하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다음 4번에 갈까요? 일부가 멸실했네요. 전, 일, 수죠. 수량, 무조, 일부 멸실 길게 한 줄이죠.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참고인데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매도인의 경우에 그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인데 이때는 그냥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냥 정답이 될 일이 없으니까 지문 채우는 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열심히 파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71번 갑시다. 여기는 교환계약 내용인데 교환계약은 항상 누가 누구에게 뭘 넘기기로 했는지 그림 먼저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죠. 자, 갑은 자기의 X 토지를 을에게 넘겨주고 을은 자기의 Y 건물을 서로 맞바꾸자라고 교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먼저 기억하시면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유식 계약이죠. 방식에 제한이 없고 의사표시는 각각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당사자의 재산권 이전 의무 동시관계 맞죠. 그 다음 디귿번은 교환계약보다 이건 사기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합격서 29페이지 내용이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서로 묵비했다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했다. 이건 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네요. 다음 72번 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이제 부족하고 마음이 좀 쫓기는 시점인데요. 임대차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기억 볼까요?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이게 동의 있는 전대죠. 그럼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니은번에 갑시다. 갑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게 무단전대. 그러니까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죠. 그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디귿번에 갑시다.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이게 동의 있는 전대인데 전차인도 동의가 있을 때는 건물 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켜 놓은 물건 플러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73번인데요. 자, 이거 잘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임대는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갑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기간에 정함이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존속 기간에 만료가 되고 그다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토지 임차인이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물 네가 사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기간에 정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기억본에 보시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말에 갑시다.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원래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 있죠? 합격서 145페이지 12번에 정리된 내용인데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잘 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쪽에서 어차피 갱신 청구를 했어도 임대인이 이에 응했을 것이다. 거절했을 것이다. 거절했을 것이죠. 이때는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번에 갱신 청구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인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을 맺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이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겠네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죠? 그럼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디귿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4번인데요. 계약의 종류, 성질 물어보는 문제인데 합격서 117페이지에서 엄청 연습 많이 했던 거죠. 사실 이거 뭐 별로 해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고 교환계약도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근데 요식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4번, 5번 임대차도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4번은 무상계약이다. 틀렸고 5번 편무계약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럼 37에 대비해서는 이 중에서 특별히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개복,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네 가지가 요물계약이다.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법이었고요. 계약법은 임대차 문제 빼고는 평이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아마 근데 여기서부터 좀 시간이 서서히 모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갑이 2023년 6월 1일 을로부터 을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임대인 찾아야 되죠. 임대인은 을, 임차인은 갑. 근데 이 계약의 특징이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억번에 보실까요? 1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죠. 몇 년이죠? 2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데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네요. 자,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말에 갑시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끊고 이게 법정갱신인 거죠. 특히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내용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호 정확하게 맞고요. 관건은 디귿번입니다. 갑에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가 을에게 2025년 2월 15일 도달한 경우 끊고 먼저 주택임차인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기간을 1년을 했어요. 1년. 그럼 과연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 즉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1년이 끝난 시점이냐 아니면 2년이 끝난 시점이냐 이겁니다. 여기는 법정 보장 기간 2년을 기준합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건 2023년 6월 1일이죠. 근데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2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2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31일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인 시점이 2024년 11월 30일이고 2개월 전까지인 시점이 2025년 3월 31일까지인 거죠. 그럼 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2025년 2월 15일 날 임대인에 도달한 거니까 이 기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건을 정확하게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언제 갱신의 효과가 생기느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 도달 시점에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답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76번 갑시다. 집합건물법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자, 합격서 164페이지 2번으로 바로 갑시다. 여기는 담보책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 공용 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기산점이 이게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이 되는 겁니다. 2번 정답이죠. 자, 어디가 틀려요?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은 공용 부분일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번 볼까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 대상이 될 수 없죠. 3번 질문 갑시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조심하셔야 되죠.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부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 4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분리처분 금지죠. 그래서 끝에 보시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쉬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77번. 이게 제일 이번 시험에서 킬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갑은 대여금 채권이 있었죠. 소비대체에 기한 채권이 있었고 또 물품 대금 채권 두 가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끝인데요. 양 채권 중 물품 대금 채무만 전액 변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금 채권과 물품 대금 채권을 함께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받았는데 물품 대금 채권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럼 결국 뭐만 남게 되죠? 대여금 채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대여금 채권과 물품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다음이 포인트입니다. 그 후 채무자가 물품 대금 채무만 전액 변제하여 뭐만 남게 된 경우라 되어 있죠? 대여금 채권만 남게 된 경우 결국 소비대체에 기한 채권만 남게 된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니은번 가볼까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 특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순서 기억나세요? 이게 변기통 총청소죠. 변기통 총청소, 변제기 도래, 실행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의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순서인 겁니다. 이때 청산 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들죠. 그 다음에 각종 취득세와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청산금에서 과연 공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건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귀속 청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 절차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디귿번의 관건인데요. 디귿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년 6월 15일 본능기를 마친 다음, 원래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본능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청산 절차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본능기를 한 경우니까 이 본능기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병에게 2025년 8월 1일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즉 청산 절차 거치지 않고 본능기를 한 다음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이때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의 병은 2025년 8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선의의 병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 명의의 본능기도 유효해져요. 다만 언제부터 갑의 본능기가 유효해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시점에 갑의 본능기가 유효하게 되느냐, 아니면 갑이 가등기에게서 본능기라는 시점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판례는 가등기에 한 본능기를 한 시점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능기를 한 후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의 본능기는, 잘 볼까요? 그 본능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그럼 이때 갑이 가등기에게서 본능기를 한 날짜가 6월 15일이죠. 근데 8월 1일부터 본능기도 유효해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2025년 6월 15일부터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갑시다. 갑은 2022년 7월 1일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을과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유효한 명의신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한 명의신탁인데 탈법 목적이 없었다. 이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죠. 이거 합격서 173페이지에서 여러분 열심히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대내적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거죠?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귀속관계가 당사자별로, 관계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질문해 볼까요? 갑과 을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유효하게 되죠.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명의신탁 약정은 갑의 상속인과 잔존 배우자 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볼까요?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신탁자가 팔았어요. 그럼 이건 대내적 소유권의 문제일까요? 대외적 소유권의 문제일까요? 대내적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대외적 소유권의 문제이지만 신탁자가 처분한 건 대내적 소유권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갑은 자기 물건을 판 거예요? 남의 물건을 판 거예요? 자기 물건을 판 거죠. 따라서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3번 갈까요? 병이 X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 수익했어요. 이건 제3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경우죠. 이건 무슨 소유권의 문제일까요? 대외적 소유권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때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니까 수탁자만 직접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신탁자 갑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때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신탁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4번 갈까요? 여기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시다. 자, 여기는 취득쇼 파트에서 제가 정리시켜줬던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쇼가 완성된 후가 포인트예요.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이 해지했다는 건 매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때 신탁자는 취득쇼가 완성되고 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되니까 이때는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79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는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합격서 17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여기는 그냥 이자가 명의신탁인 거죠. 여기는 유효한 명의신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보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가지죠. 근데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는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다 소유권을 신탁자가 보유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1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갑은을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안 됩니다. 일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명의신탁이 무효죠. 그 밑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그랬으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에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되죠. 근데 이전 등기 청구 원인 중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는 게 부당이득 반환인데 여기는 지금 수탁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소유권이 계속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자 갑에게 있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어도 을이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건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이전 등기 청구 원인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돼도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 최근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다시 엄청 나올 가능성 많다 그랬으니까 합격서에서 정리 열심히 했던 내용이죠. 읽어보겠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괄호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에 볼까요?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즉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 다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되죠. 보호받는 자도 있으면 다 보호가 된다. 이게 엄폐물의 법칙이었었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병이 친구 을과의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에게 토지를 다시 되팔았어요. 그 밑에 제3자 지금 선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저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오시면 수탁자가 처분행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신탁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죠. 따라서 을의 처분행위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갑이 을과 사이에 을 명의 X 토지를 매수했어요. 토지를 매수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관계에서 갑을 위해서 여전히 등기 명의를 을이 보유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성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8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전화해 봐야 되죠. 이게 969-55437이죠. 먼저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액 9억 원 이하일 때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또 수도권 과밀업체권 부산광역시는 보증금이 6억 9천 이하일 때 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 광역시가 5억 4천 기타 지역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죠. 일단 보증금만 놓고 보면 6억 9천 이하니까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증금 외에 뭐가 있죠? 월차임 있죠. 이때 월차임을 보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 100을 곱하죠. 100만 원에 100 곱하면 이건 1억 원이고 더하면 얼마예요? 총 7억 원이 되는 거죠. 이때 969-5437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인 겁니다. 여기는 총 환산보증금이 지금 7억 원이니까 6억 9천을 추가하죠.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억, 니은, 우선 면제에 관한 규정, 그다음 임차권 등기명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죠. 다만 환산보증금이 969-5437을 추가했을 때 더 적용되는 제도 제가 합격서 158페이지에 정리해 준 거 기억나시죠? 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계약 해지로 대항했다. 이거 생각나실 겁니다.
대항력 적용되고 계약갱신 요건 적용되죠.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권리금 보호 내용 적용되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그리고 코로나 때 집합 제한 조치 때문에 폐업하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는 걸 찾는 거니까 디귿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6회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 내용이었는데요.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날만한 문제가 났네 라고 편안하게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되신 분들은 해설 들으니까 다 아는데 왜 시험 얘기가 생각이 안 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7회 시험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이 합격서 내용만 잘 정리하시고 가시면 충분하게 30회 때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셨죠. 자, 37회 대비해서 합격서 내용하고 올해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열심히 교재 작업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게 핵심 체크 내용입니다. 합격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박스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 엄청 많이 한다랬죠. 그래서 이에 관한 준비를 확실하게 30회 때 해두기 위해서 교재 작업 열심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곧 출시 예정에 있고요. 또 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각종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30일에 시험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파이팅!